와인바는 늘 조용했다. 바닥은 따뜻한 대리석이었고 실내는 빛보다 그림자가 더 많았다. 나는 그 어둠에 기대는 편이었다. 청담동이라는 동네가 가진 과잉된 세련됨과 달리 이 와인바 레시피오는 담백했다. 음악도 향도 사람들의 말소리도. 내가 그곳에 처음 간 건 이혼 후 두 번째 생일날이었다. 축하 문자 하나 없는 오후였다. 회사 직원들에겐 내가 지방 출장이라며 하루 휴가를 냈다. 홀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정장 셔츠에 목은 풀어져 있었고 맨 처음 시킨 와인은 부르고뉴였다. 부드럽지만 오래 남는 맛. 내겐 적당했다. 잔을 비우고 나서야 누군가가 내 옆 테이블에 앉았다. 향수 냄새가 먼저 코끝에 닿았다. 지나치게 짙진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의 채취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그녀도 나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우연을 가장한 대화는 그런 곳에서 자주 시작됐다. 이 와인 꽤 드라이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만 돌렸다. 검은색 블라우스, 진한 자주색 립스틱, 그리고 왼손에 낀 얇은 금 반지. 이 밤에 달콤한 건 좀 지치거든요. 나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며 내 쪽으로 건넸다. 그럼 씁쓸한 사람끼리 한 잔. 우린 그제야 눈을 마주쳤다. 그 눈엔 슬픔도 호기심도 농담도 있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도 없어 보였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냥 와인을 마셨고 와인에 기대어 웃었고 마지막엔 그녀가 먼저 말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여기서 만나요. 같은 시간, 같은 와인. 그녀는 먼저 나갔다. 짧은 굽, 단정한 실루엣, 그리고 길게 늘어지는 그림자. 나는 남겨진 잔을 들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이 여자는 누구지? 그날 밤 나는 집이 아닌 강남 도산공원 근처 호텔로 들어갔다. 굳이 그런 선택을 한 건 그날의 감정이 아직 식지 않아서였다. 문득 그녀가 들고 있던 핸드백의 브랜드, 손끝의 매니큐어 색깔, 그 작은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되돌아갔다. 그녀는 명백히 평범한 여자는 아니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나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5분 늦게 들어왔다. 이번엔 더 짙은 립스틱, 더 얇은 반지, 그리고 더 확신에 찬 미소를 가지고. 와인 같은 걸로 시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잔을 들며 말했다. 이제 당신 취향 정도는 알 것 같아서요. 그날 밤도 우린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정치 얘기도 직업 얘기도 가정사도 피했다. 대신 서로의 표정, 침묵, 숨결로 이야기했다. 어느 순간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좀 더 마시고 싶은데 괜찮아요? 제가 대리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그런 날이 있어요. 대리 말고 그냥 걸어가고 싶은 밤. 우린 발을 나섰다. 청담동 밤거리엔 고요한 은빛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내 팔을 살짝 잡았다. 어디까지 걸을 수 있어요? 당신이 멈출 때까진. 우리는 도산공원을 지났고 강남대로로 향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호텔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오늘 누구인지 내일도 물어보지 마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 기억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손이 내 넥타이를 당겼다. 나는 그녀에게 끌려 들어갔다. 그날 밤 우린 서로의 이름도 없이 모든 걸 나눴다. 입술, 손, 가슴, 온몸의 감각. 와인보다 진한 밤이었다. 무엇보다 그 밤엔 아무런 후회도 없었다. 그녀는 잠든 듯 눈을 감고 내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는 기억 속 어딘가와 닮아 있었고 나는 그 향을 따라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이 여자를 다시 보고 싶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침대는 텅 비어 있었다. 베개엔 미세한 립스틱 자국만 남아 있었고 사이드 테이블엔 호텔 키카드가 한 장 놓여 있었다. 뒷면엔 그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 수요일 같은 자리에서 세 번째 수요일.
나는 예정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했다. 이제는 바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내 안에서 어떤 기대가 불쑥 솟구쳤다. 그녀가 오는 순간을 상상하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을지, 오늘은 웃을지 아니면 침묵할지를 혼자 예측하고 맞추는 일이 내 일주일의 재미가 되었다. 그녀는 이번에도 늦지 않았다. 정확히 7시 5분. 이번엔 흰색 와이셔츠에 짙은 네이비색 스커트, 그리고 반지는 없었다. 나는 그걸 제일 먼저 봤다. 왼손 약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앉자마자 그녀가 먼저 말했다. 뭘 그렇게 쳐다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반지가 없네요. 그녀는 잔을 들며 말했다. 반지가 있어야만 유부녀인가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근데 반지가 없으면 우린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에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더 기대하게 돼요.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나는 와인잔을 든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느꼈다. 그녀는 늘 그런 사람이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단 한마디로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여자. 우리는 와인 2병을 마셨다. 그날은 유난히 술이 잘 들어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밝았다. 가벼운 농담도 짧은 웃음도 있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다. 저 사실 오늘 생일이에요. 나는 놀랐다. 왜 말 안 했어요? 그쪽이 먼저 말했잖아요. 생일이란 건 혼자 마시는 와인이 더 어울린다고. 나는 머쓱해져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자기 잔을 내 앞으로 가져다 댔다. 근데 오늘은 혼자 마시기 싫었어요. 우린 그렇게 그녀의 생일 밤을 함께 보냈다. 그날 우린 호텔이 아닌 논현동 작은 고급 빌라로 향했다. 그녀가 먼저 택시를 잡았고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엘리베이터 안 우린 서로를 바라보다 자석처럼 끌려 입술을 맞췄다. 짧았지만 짙었다. 그녀의 입술은 포도향보다 더 농익어 있었다. 집안은 차가웠고 그녀는 불을 켜자마자 구두를 벗었다. 그 모습이 아주 오랜 시간 혼자였던 사람처럼 보였다. 냉장고엔 생수 하나와 샴페인 한 병, 식탁엔 남자 흔적은 없었다. 여기 자주 오는 데예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샴페인을 꺼내며 말했다. 특별한 날만요. 오늘 같은 날. 우린 거실 한가운데 카펫 위에 앉아 샴페인을 마셨다. 그녀는 내 무릎에 기대더니 말했다. 내 이름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어차피 내일이면 사라질까봐, 감정 들까봐 일부러 안 물었어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서연이에요. 한서연. 나는 입속으로 이름을 되뇌었다. 서연. 어딘가 익숙한 이름 같기도 했고 처음 듣는 것처럼 낯설기도 했다. 그날 우린 천천히 옷을 벗고 천천히 서로를 감쌌다. 욕망이라기보단 안도와 위로에 가까웠다. 그녀의 손끝은 조용했고 나의 숨결은 깊어졌다. 그리고 새벽 침대에 나란히 누워 나는 물었다. 당신 지금 행복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내 쪽으로 돌려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러곤 입맞춤 하나 남기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나는 이 여자와 매주 수요일을 반복하고 싶다고 처음으로 간절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침대 옆에 남겨진 건 그녀가 아닌 작은 메모 한 장이었다. 나 아침엔 항상 혼자 있어야 해요.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엔 이름 대신 나를 안아줘요. 수요일은 내게 특별한 요일이 되었다. 누군가는 그날을 주중의 허리라 부르겠지만 나에게 그날은 일주일 중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날이었다. 서연. 그녀의 이름이 처음으로 내 입술에 맺힌 이후 나는 이상할 만큼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회의 중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쓰다 멈춘 채 퇴근길 라디오를 들으며 심지어는 꿈에서도 그녀는 나의 일상을 불균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버렸다. 4번째 수요일. 우리는 마치 예약된 연인처럼 다시 그 자리에서 마주했다. 그녀는 블랙 터틀넥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무언가 클래식하고 더 조심스러운 모습. 나는 장난처럼 물었다. 오늘은 약간 숨고 싶었던 날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다. 정답. 숨고 싶은 날엔 검은색이 편하죠. 그리고 진주는 제가 어릴 때부터 힘들 때만 꺼내던 거예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 무언가 깊이 배인 사연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날따라 말이 많지 않았다. 잔을 기울이며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머릿속이 다른 데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는 감정은 죄가 아니라고.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그땐 죄가 된대요. 나는 말없이 와인잔을 들었다. 그녀의 말 속에서 불안이 느껴졌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이 아닌 청담동 외곽 골목길 작은 카페에 들렀다. 불이 어둑하고 다른 손님은 없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이젠 당신도 궁금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건 왜 날 선택했는지예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 눈빛이 다른 남자들과 달랐어요. 나를 소비하려는 눈빛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려는 눈빛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내가 있는 곳은 너무 복잡하고 답답한 곳이에요. 위선, 가식, 계산. 내가 뭘 원해도 그게 나 자신이 되는 순간은 없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 위에 누웠지만 어느 때보다 천천히 서로를 안았다. 그녀는 내 품에서 잠들기 전 이마를 내 가슴에 붙이고 말했다. 다음 주 수요일엔 당신 회사로 갈게요. 나는 놀랐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녀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웃었다. 몰래 명함받죠. 이제 나도 조금은 알고 싶어서요. 그녀는 그렇게 내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루 중단 몇 시간,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그 사이 그녀는 내 안으로 너무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말로 그녀는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단정한 정장, 머리를 묶은 채 고급스러운 회색 코트를 입고 사무실 건물 1층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뛰는 걸 애써 감추며 다가갔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대표님. 나는 놀라 돌아봤다. 우리 팀 과장, 그리고 고객 사부장. 그들은 그녀를 힐끔 보더니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고객 사부장이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한서연 부장님.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멍해졌다. 서연? 부장? 그녀는 내 회사의 주요 클라이언트사 상무 직속팀의 부장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당황한 기색도 없이 조용히 말했다. 이분은 제 지인입니다. 그냥 친구.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작은 메모를 건넸다. 오늘 밤 9시. 같은 자리. 같은 와인. 그리고 그대로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와인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예정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다. 의외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와인부터 따랐다. 그리고 앉자마자 말했다. 이제 알았겠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근데 알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라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예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요. 그날 밤 이후 우린 한동안 만나지 않았다. 서연은 아무 연락도 없었고 나 역시 머뭇거리기만 했다. 와인바 레시피오를 수요일마다 찾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녀가 나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한 건 분명했지만 그게 우리 사이를 더 깊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서연이 나를 선택한 게 정말 감정이었을까?
아니면 지루한 삶 속에서 스스로를 도발하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이제 나와 비즈니스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부담이자 고통이었다. 며칠 후 회사 회의실. 새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 고객사 측 참석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문을 열었다. 그녀는 회색 수트에 머리를 묶고 있었다. 전혀 흔들림 없는 표정. 심지어 시선조차 내게 닿지 않았다. 미팅은 냉정하고 효율적으로 흘러갔다. 우리 팀 직원들은 그녀를 서연 부장님이라 불렀고 나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맞추지 못했다. 끝나고 나서야 내 책상 위로 쪽지 하나가 도착했다. 오늘 밤 11시. 압구정 로데오 뒤편 블루문 와인숍. 그녀는 레시피오가 아닌 다른 장소를 골랐다. 나는 반쯤 망설이다가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조용히 와인 한 병을 들고 2층 시음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모르죠. 이제부터는 그렇게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그녀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 밑엔 미세한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내 사무실까지 왔어요? 그녀는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당신이 더 멀어질까 봐요. 솔직해지면 당신이 나를 덜 사랑할까 봐.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 아직도 당신이 궁금해요. 그게 사랑이면 나 지금 좀 위험한 거죠?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럼 같이 위험해져요. 그날 밤 우린 처음으로 서로의 집이 아닌 낯선 모텔에서 만났다. 잠깐의 공간, 누구도 눈치챌 수 없는 익명성. 그곳에서 우린 격렬하게 그리고 깊게 얽혔다. 서연은 나를 아는 채 낮게 속삭였다. 당신 품 안에 있을 땐 내가 내 것 같아서 좋아요. 그 말이 너무 슬프게 들렸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직원, 누군가의 부장으로 살았던 여자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단 한 사람의 연인이 되고 싶은 여자가 되었다. 그녀는 말했다. 나 지금 너무 욕심나요. 이 관계를 계속하고 싶고 당신과 아침도 맞고 싶고 가끔은 이름 대신 여보라고 불러줬으면 싶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도 같은 욕심을 품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우릴 계속 누르고 있었다. 그 주 금요일 우리 회사 팀장 중 하나가 와서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그 고객사 서연 부장님 말이에요.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사이세요? 나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팀장은 말했다. 요즘 내부에 소문이 좀 돌아요. 회의 끝나고 따로 통화하는 것도 직원들 몇 명이 봤다고 하고 회사 입장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도 답이 없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레시피오에 그녀는 없었다.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나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그녀의 흔적은 사라졌고 심지어 그녀가 다니던 회사에서 들려온 소문은 지방 지점으로 인사이동됐다는 얘기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지고 내 삶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출근은 정시에, 회의는 효율적으로, 매출은 오르고 프로젝트는 착착 돌아갔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와인잔을 보지 않았다. 청담동도 가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걸었던 도산공원도 피했다. 하나씩 지우면 편해질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사라진 자리에 더 선명해졌다. 어느 수요일 저녁 나는 블루문 와인숍 2층 시음룸에 앉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를 불렀던 그 자리. 그날의 잔향이 아직도 공기 중에 감돌았다. 그날의 조명, 그날의 말투, 그녀의 마지막 표정. 그 모든 게 나를 이끌었다. 술김에 나는 충동적으로 그녀가 근무했던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한서연 부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기 너머의 여직원이 잠시 머뭇거렸다. 한서연 부장님, 이제 근무 안 하세요. 3주 전에 퇴사하셨습니다. 나는 멍하니 앉았다. 퇴사?
그렇게 모든 걸 접고 떠났다고. 왜? 왜 아무 말 없이? 나에게는 단 한마디 인사도 없이. 다음 날 나는 그녀의 마지막 출근 날짜 전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예전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부탁해 어렵게 확인해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결제했던 장소가 하나 떴다.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 근처의 와인숍 코트디부르. 나는 곧바로 짐을 쌌다. 그곳으로 가야 했다. 이유를 알아야만 내 마음도 멈출 수 있을 것 같았다. 해운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바다보다 더 큰 소리가 들리지 않고 파도보다 더 무거운 감정은 쉽게 가라앉는다. 달맞이길 초입에 위치한 작은 와인숍.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여자 직원 하나가 인사를 했다. 찾으시는 와인 있으세요? 혹시 여기서 일하는 한서연이라는 분 계신가요? 그 직원은 잠시 당황하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매장 안쪽 사무실 문이 열렸다. 그녀였다. 서연. 흰 셔츠에 연청 바지, 머리는 질끈 묶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아주 달라 보이면서도 순간에선 그대로였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말밖에 꺼내지 못하자 그녀는 조용히 내 앞에 와 섰다. 그냥 살고 있었어요. 당신 없이. 나는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가 먼저 올라왔다. 왜 도망쳤어요? 왜 떠나야 했어요? 그렇게 같이 있자면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무너질까 봐요. 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 일터가 흔들릴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었어요. 아니요. 그건 내가 더 잘 알았어요. 당신은 너무 나를 사랑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매장 뒷문을 열더니 따라와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언덕길을 걸었다. 바닷가 끝자락 사람이 거의 없는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여기서 매일 바다 봐요. 당신 생각하면서. 근데 이젠 용서받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용서는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다시 매주 수요일 당신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다. 이젠 청담동 아니죠? 응. 해운대예요. 같은 시간 같은 와인. 다시 처음부터.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작은 게스트하우스 방에 들었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말했다. 이젠 반지 아예 없어요. 이젠 도망 안 가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감쌌다. 그리고 내 가슴에 기대어 숨쉬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당신은 그 여자가 아니라 내 여자예요. 해운대의 밤은 청담동과는 달랐다. 이곳의 어둠은 더 짙었고 소리는 더 조용했고 그녀는 더 솔직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달맞이길에 있는 조용한 와인바 코트디부르에 앉았다. 서울에서의 모든 흔적을 정리하듯 그녀는 여기서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기차를 타고 내려왔다.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외출. 그냥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움직였다. 그게 유일하게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선택이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녀는 어느 날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다. 서울에선 내가 도망쳤는데 이젠 당신이 찾아오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예요. 당신이 날 기다릴 차례. 그녀는 웃었지만 그 눈빛 안엔 어쩌면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눴고 손을 잡고 시장을 걷기도 했고 같은 침대에서 아침을 맞았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 안에 아직 열리지 않은 방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비가 왔다. 우리는 그녀의 방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물었다. 서연 씨, 왜 그런 방식으로 나와 헤어졌어요? 무서웠어요. 뭐가요? 당신한테 내가 누군지 다 말해버리면 당신이 나를 불쌍하게 볼까봐.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그날따라 와인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찻잔을 들고 조용히 입술을 적셨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결혼한 건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내 부모가 정해준 남자였고 나는 그냥 선택을 받았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사람은 처음엔 나를 존중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자존심을 하나씩 부숴갔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감싸며 들었다. 밖에서는 고상하고 점잖고 피부과를 같이 운영하면서 나를 대표 원장이라고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사인하는 종이 하나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사람이 내 몸을 건드린 적은 없어요. 대신 내 마음을 매일 찢었어요. 날 무가치하게 만들고 어디에도 기댈 곳 없게 만들었어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때 그 와인바에서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이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낯설고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당신은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로 존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안았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가 내 품 안에서 작아지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다. 그녀는 밤새 내 품에서 울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너무 깊게. 며칠 후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회사로 복귀한 나는 하루 종일 그녀의 얼굴만 떠올렸다. 그녀는 다시 나를 웃게 했고 다시 나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내 책상 서랍에 택배 상자가 하나 도착해 있었다. 보낸 사람 한서연.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청담동에서 함께 마셨던 와인의 병, 작은 수첩 한 권, 그리고 메모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그날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엔 그녀가 적어둔 짧은 글귀들이 있었다. 살고 싶지 않은 날 와인 한 잔이 대신 울어줬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게 아직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오늘은 처음으로 웃었다. 그 사람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진심으로 이제는 내가 그녀의 이름이 되기로 했다. 그녀의 수첩을 다 읽고 난 뒤 나는 잠시 멍하니 사무실 천장을 바라봤다. 책상 위에서 묘하게 흔들리던 샤프심처럼 내 안의 모든 감정도 흔들리고 있었다.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휴직계를 냈다. 직원들에게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말로 정리했고 며칠 안에 모든 걸 마무리하고 해운대행 KTX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내가 도착했다고 하자 그저 짧게 말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래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오늘부터 당신 방은 게스트룸이 아니라 오른쪽 방이에요. 우린 그렇게 처음으로 같은 집, 같은 리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던 사람이 매일 눈앞에 있는 일상은 낯설었다. 그녀가 아침마다 코를 찡그리며 드립 커피를 내리는 모습, 시장에선 생선보단 두부를 먼저 고르는 버릇, 밤엔 항상 왼쪽에 눕는 습관. 그런 모든 게 신기하면서도 금방 익숙해졌다. 우린 함께 방을 치우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밤마다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잠들었다. 하지만 모든 낭만은 현실이 섞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균열이 간다. 어느 날 나는 그녀가 받는 전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그녀는 조용히 통화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회장은. 그냥 예전처럼 도와주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지금은 다 제 결정이에요. 회장.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단어는 내 안에서 자꾸만 울렸다. 며칠 후 우린 해운대 앞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요즘 서울에서 연락 와요? 그녀는 젓가락을 멈췄다. 잠시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부모님도요. 나는 머리를 숙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혼,
정식으로 끝냈어요. 서류도 다 정리됐고.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모든 거? 네. 사업권도, 집도, 계좌도. 그리고 당신도.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그 와인숍도 모두 내가 그 사람과 공동 명의였어요. 순간 와인 한 모금이 목에 걸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근데 나 지금 다 놓으려 해요. 그 모든 걸 잃어도 당신 옆에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싹 텄다. 그녀가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걸 내려놓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가 살아온 세계, 그녀가 가졌던 이름들, 그 모든 걸 놓은 자리에서 과연 나 혼자만으로 충분할까. 그날 밤 우린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서로 등 돌린 채 잠들었다. 그녀는 자면서 몇 번이나 몸을 뒤척였고 나는 그 소리에 한참을 눈 감지 못했다. 다음 날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혹시 우리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에 기대고 있는 거라면 그거 너무 슬픈 거 아닐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은 지독히도 정확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전화도 거의 받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다. 나는 식사를 차리고 방을 치우고 그녀 곁에 앉아 있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린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되었다. 눈빛 하나로도 숨소리의 길이만으로도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더 많은 침묵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갑자기 말했다. 서울에 한번 다녀올게요. 나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그녀가 뭔가를 정리하러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짐은 많지 않았다. 회색 캐리어 하나, 그리고 손가방. 와인 한 병도 함께 챙겼다. 몇 밤 걸릴 거예요? 나는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 와인 마시고 싶을 때쯤엔 돌아올게요.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그리고 사흘, 나흘, 일주일. 나는 와인을 따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오면 함께 마시기 위해 꽤 참을성 있게 버텼다. 하지만 9일째 나는 해운대 바닷가를 걷다. 그 와인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잔을 따르고 그녀가 즐겨 듣던 클래식을 틀었다. 그 곡은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너무 천천히 흘러갔다. 잔을 입에 댔을 때 현관벨이 울렸다. 그녀였다. 머리는 묶지 않았고 트렌치코트의 화장은 거의 지워진 얼굴. 그런데 눈빛은 전보다 훨씬 맑았다. 나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작은 쇼핑백을 내게 건넸다. 안에는 서류 한 묶음과 흰색 도자기 머그컵 하나가 들어있었다. 모든 정리를 끝냈어요. 가게도 정리했고 이 집도 내 앞으로 다시 돌려놨어요. 그 사람한테 받은 것, 이젠 다 돌려줬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젠 당신 거예요? 이 집?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는 우리 거예요. 나는 웃었다. 그리고 그녀를 안았다. 한참을 안고 그제야 물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없이 다녀온 거예요? 그녀는 내 가슴팍에 이마를 기대며 말했다. 당신이 기다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테스트였던 거예요? 아니요.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와인을 마셨고 그녀는 내 무릎 위에 앉아 다시 잔을 채웠다.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는 한쪽이 아닌 같은 쪽을 바라봤다. 침대 머리맡에 그녀가 적어둔 작은 메모가 있었다. 당신과 같이 늙고 싶어요. 매주 수요일이 아닌 매일 밤이 함께인 그런 사랑으로.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그녀의 옆에 누웠다. 밤이 깊어지자 바닷가 너머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건 처음 우리가 함께한 그 와인바에서 들리던 낮은 재즈 음악처럼 조용하고 진하고 따뜻했다. 에필로그. 우리는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배우게 됐다. 청담동의 와인바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처음 마주했고 해운대의 바닷가에선 서로를 선택했다. 그녀는 이제 내 일상의 일부이고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그날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서연, 나 평생 와인 못 마시게 돼도 좋아. 대신 당신 입술만 마시게 해줘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웃음이 내겐 세상 어떤 와인보다도 더 진하고 오래 남는 인생의 맛이었다.